자, 지금부터 할 작품은 사실 이제 비상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이에요. 알겠죠? 바로 사미인곡의 후속작으로 알려져 있는 송미인곡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미인곡, 송미인곡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두 개가 붙어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송미인곡의 내용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속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속편이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이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송미인곡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바로 의미하는 게 바로 뭐다? 사미인곡의 후속편이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제 작가가 또 한 번 더 유배를 가게 돼가지고 지은 작품이 바로 이 송미인곡이고, 제목은 사실 사미인곡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당연히 이 사미인곡하고 송미인곡은 서로 이제 시간차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방식이나 이런 점에서도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가 사실 이 부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의 비교를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공통점은, 그렇죠? 자, 공통점 첫 번째로는 역시 두 작품 다 바로 뭐다? 바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임에 대한 여인의 사랑에 빗대어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역시 두 작품 다 충신, 연주, 지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은 두 작품의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두 작품의 차이점도 존재를 합니다. 알겠죠? 자, 차이점 첫 번째는 바로 어조상의 차이가 드러나요. 알겠습니까? 자, 어조상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사미인곡 같은 경우는 독백체, 혼자서 고백하는 듯한 그런 어투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자, 하지만 이에 반해 속미인곡은 대화체를 사용을 하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시상 전개 방식에서도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미인곡 같은 경우는 바로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속미인곡의 경우는 감녀와 을려의 대화의 방식으로서 시상이 전개된다는 점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송미인곡에서는 사실 두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거를 이제 뭐 A양, B양 하듯이, 그치? 그래서 갑을병제에서 나와서 첫 번째 여자를 감녀, 두 번째 여자를 을려라고 칭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속미인곡의 시상 전개 방식을 보게 되면 바로 감녀와 을려의 대화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바로 감녀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사실은 보조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보조적 인물로 바로 을려의 대화를 유도하거나 을려를 위로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죠.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을려는 바로 작품의 중심적 인물이죠. 즉,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사람은 감녀가 아니라 을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을려는 바로 중심적 인물로 작가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배경 지식을 집어넣어 놓고 본격적으로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대가는 벼각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리 가는 저각시라는 뜻인데, 자,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감녀야. 그러면 감녀가 보고 있는 저각시는 바로 누구를 나타내겠습니까? 그치, 바로 이게 을려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리 가는 저각시 본 듯도 한지어이고 어디서 본 것도 같구나. 천상배곡경을, 자, 천상배곡경은 역시 마찬가지 옥황상제의 궁궐을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는 당연히 바로 뭐다? 임금 계신 궁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천상배곡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를 보러 가시난고 누구를 보러 가십니까? 라는 거죠. 이 누구는 당연히 그렇죠. 바로 임금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감녀의 말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을려의 대화를 유도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을려가 대답을 합니다. 을려의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어와 감탄사죠. 아, 너 여이고 내가 여기 있었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을려가 바라보는 너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누구다? 감녀가 되는 거죠. 자, 아, 너 여기 있었구나. 이내 사설 들어보고 내 말 좀 들어봐 다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계함즉 한가만. 해서 내 얼굴과 내 행동이 님이 사랑한즉 했지만은 어딘디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세. 님도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하고 생각하셨기에 나도 님을 믿어 궁뜻이 전혀 없어서 나도 님을 믿어서 다른 뜻이 전혀 없어서 이리야 교태야 아양이야 교태야 어지럽게 굴었는데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지럽게 하뒀던데 그래서 어지럽게 굴었더니 자, 반기시는 낯빛이 나를 반기시는 얼굴빛이 내와 어찌 달하신고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누워 생각하고 일어앉아 헤어하니 그래서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 헤아려 보니 내 몸에 지은 죄. 그렇죠? 즉 내가 지은 죄는 바로 뭐다? 아까 위에서 아양이야, 이리야, 교태야, 세모천자다, 그치? 그거를 밑으로 화살표로 해서 연결해 놓읍시다. 그쵸? 자, 이것이 바로 뭐다? 화자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이다. 지금 내가 너무 아양과 교태를 부렸다. 그죠? 더 수염 더부룩한 아저씨가 아양과 교태를 부리면 나가 더 쫓아내겠지, 그치? 그래서 내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쌓였으니라는 겁니다. 그죠? 즉, 바로 뭐다? 내가 임과 이별한 잘못은 누구한테 있다? 그치, 바로 뭐다? 바로 내 몸에 지은 죄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뭐다? 이별의
원인은 자신의 탓으로 돌리더라는 거죠. 이러한 점도 어떻게 보면 3인국과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3인국에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어와 내 병이야 이님의 탓이로다 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뭐다? 내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여기서 드러나는 화자의 감정은 바로 뭐다? 자책감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그래서 지금 내 처지에 대해서 하늘이라고 원망할 수 있을 것이며 사람이라고 허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허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내 탓이니까 이런 거죠. 서러 풀쳐내니 서러워 풀어보니 조물의 탓이로다. 조물은 바로 조물주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표면적 의미는 바로 뭐다? 조물주의 탓이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면적으로는 무슨 뜻이다? 조물주는 사람을 만들면서 그 사람이 타고나는 운명도 만들겠지. 그치? 그러니까 바로 조물의 탓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면적으로는 운명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즉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감녀가 얘기합니다. 근란생각마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감녀는, 을려는 바로 뭐야? 자신의 신세를 지금 한탄을 했더니 감녀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함으로써 여기서는 을려를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을려가 또다시 이제 또 줄줄이 얘기합니다. 맺힌 일이 있어이다. 원래는 요 두 개가 한 줄이에요. 알겠죠? 근데 화자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글란 생각마오 맺힌 일이 있어이다. 내 마음속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매셔이셔. 님을 모시고 있어서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님의 일을 내가 아는데 물 같은 얼굴이 물처럼 연약했던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이고 편하신 날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임금 나라를 운영을 하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많죠. 그래서 실제로 조선시대 임금들 수명이 굉장히 짧았어요. 알겠죠? 자, 춘한 고열은 그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어디하여 지내시며 어떻게 지내시며 추일 농천은 가을과 겨울의 추위는 니라셔 매셨난고 누가 모셨는가라는 것. 즉 바로 이내 지금 안부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죽조반. 아침 먹기 전에 먹는 그 뭡니까? 일종의 아침 먹기 전에 옛날에 임금은 죽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죽조반. 조석. 아침, 저녁, 뇌. 여기서 뇌는 저 바로 밥의 궁중용어입니다. 임금이 먹는 밥을 뇌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죽조반 조석. 그렇죠? 아침, 저녁 식사는 뇌와 같이 새시는가? 옛날과 같이 지내시는가? 기나긴 밤의 잠은 어디 자신한 거죠? 기나긴 밤의 잠은 어떻게 주무시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바로 뭐다? 바로 임의 안부를 걱정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님 나이 소식을,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아무렇게라도 알고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을 가서, 오늘도 거의 다 지나갔구나, 내일이나 사람이 올 것인가,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 말고, 그래서 내 마음 둘 곳이 없구나,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가니, 해서 붙잡고 밀고 하면서 높은 산에 오르니, 자,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사일고라는 것. 즉, 여기서 지금 마찬가지 구름과 안개는 바로 뭐다?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름과 안개는 바로 임과 화자 사이의 장애물을 나타내고, 장애물 첫 번째죠. 이것도 역시 간신을 상징합니다. 자, 산인국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쵸? 산인지 구름인지 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임과 화자 사이의 장애물을, 구름은 카니와커녕 안개는 무슨 일인가 라고 하면서 간신을 상징하는 소재로 이렇게 놔둔 거죠. 자,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해서, 산천이 어두운데, 산과 내가 어두운데 해와 달은 어떻게 볼 것이며, 해와 달은 당연히 고전이니까 임금을 상징하는 소재죠. 자, 그리고 지척을 모르거든. 바로 눈앞도 뭐가 있는지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천리를 바라보랴. 그렇죠? 천리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인과의 정서적 혹은 심리적 거리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눈앞도 안 보이는데 천리 밖에 있는 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화자는 이제 이동을 합니다. 차라리 물가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임이 안 보이니까 차라리 물가로 가가지고 임한테 가는 백길이라도 이제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물가에 가 백길이나 보랴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된 자이고 어지럽게 되었구나 라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바로 뭐다? 임과 화자 사이의 장애물 두 번째이고, 얘도 역시 간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삼위인국에서는 장애물이 2개만 나오는데 여기서는 4개가 나오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느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 빈배. 자, 요거를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왜? 지금 뭡니까? 주인은 없이 배만 덜렁 매여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 배가 참 외롭게 보이는 거야. 알겠지? 근데 실제 외로운 사람은 사실 누구야? 화자? 자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감정이입이라고 하잖아. 왜? 빈배가 외롭다고 감정을 이입시키지 않았으니까. 그냥 갑자기 빈배를 딱 조명을 함으로써 자신의 외로움을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감정이입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 상관물이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비슷한 대상으로 따지면 삼위인국에 있었던 뭡니까? 기러기하고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강천에 혼자 서서, 강가에 혼자 서서 디는 해를 굽어보니,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다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저이고,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모청 찬자리에, 그래서 초가집 찬 잠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밤이 다시 돌아오니. 자, 올려놓고 보답시다. 자, 반벽천등은 누를 위하여 밝은 남고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빈벽에 걸려있는 푸른 등. 저 일종의 기다림 이미지입니다. 원래 이제 그 푸른 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청사초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이거는 남편이 아내 방에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내 방 앞에 거는 게 청사초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하는 사람을 보면은 뭐야? 요런 등인데 여기는 파란색이고 여기만 빨간색인 요런 등 이렇게 방이 앞에 걸어두거든요. 알겠죠? 이거를 청등이라고 얘기하는 거 알겠죠? 즉 바로 뭐다? 이미 자신을 찾아주기 위해 찾아달라는 의미로 걸어놓는 그런 등이기 때문에 기다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오르며 나리며 해 뜨며 바자리니. 그래서 산을 오르고 내리고, 그렇죠? 강가를 이렇게 헤매며 살피니 적은던 역진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그래서 그 사이에 온 힘이 다 빠져가지고 깜빡 잠이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의 님을 보니. 그렇죠? 꿈 내보칩시다. 바로 이것은 인과의 만남의 매개체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성이 지극해서 꿈의 님을 보니
옥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어요. 그래서 옥처럼 아름다우셨던 얼굴이 절반이나 늙으셨구나. 조금 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마음에 먹은 말씀 슬카장 살자에서 마음에 먹었던 말을 실컷 하고자 하니 눈물이 발아나니 말씀인들 어이하면서 눈물이 흘러나오니 말인들 어찌할 것이며 정을 못다 하야 목이조차 메어오니 그래서 정을 다 못해서 목이 메어오니 목조차 메어오니 즉 너무나 이제 보면 꿈에서 님을 보니까 반가움에 감정이 지금 복받쳐 오르더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꿈에 님을 보고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데 오전된 개성에 잠은 어찌 깨뒀노. 그래서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전된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하는 소재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오전된 개성은 간신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꿈에서 만났기 때문에 아침이 돼서 닭소리에 깨버렸다는 거야.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꿈을 깨웠기 때문에 방해하는 소재는 맞지만 얘가 임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간신을 상징한다고 보진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방정맞은 작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느냐? 자, 어와 허사로다. 다 헛일이로구나. 이님이 어디 간 거? 이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그래서 화자는 꿈에서 깨고 나니까 이미 사라져서 지금 허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자, 결에 밀어앉아 잠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에 날 쫓을 뿐이로다. 어여쁜 그림자만이 날 쫓을 뿐이로구나. 차라리 쉬어디어. 자, 이거 딱 뭡니까? 아까 3인곡에도 나왔던 구절이죠. 그렇죠? 차라리 죽어서 나궐이나 돼야 있어. 자, 나궐 네모치고 별표도 하나 칩시다. 자, 이거는 바로 화자의 분신을 나타내주는 소재 첫 번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달빛이나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그래서 님이 계신 창 안에 반듯하게 비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달빛은 뭡니까? 인과 가까이에 있는 존재야. 저 멀리서 바라보는 존재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나궐은 바로 소극적인 태도를 드러내주는 소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을려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을 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감녀가 얘기하죠. 각신이 달이 약하니와 달은커녕 구준비나 되소서. 자, 구준비 네모치고 별표 칩시다. 즉, 달 말고 뭐가 되어라? 구준비가 되어라 라는 거죠. 바로 이거는 화자의 분신 두 번째를 나타내주는 소재고, 비는 어때? 임의 옷에 직접 내릴 수 있는 존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구준비는 바로 적극적인, 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라는 그런 의미의 소재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감녀는 구준비나 되십시오 라고 함으로써 을려를 위로하면서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송미인곡 작품이었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사미인곡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죠. 그렇죠? 화자의 분신이 드러난다는 점, 간신을 상징하는 소재들이 나타난다는 점, 이런 점도 비슷하지만 또 차이점도 아까 얘기했듯이 감녀와 을려가 대화하는 방식을 사용을 한다든지, 그렇지? 이런 방식은 여러 가지에서 차이점이 또 보이는 이런 작품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비상문학 뒤에 있는 작품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같은 작가죠. 바로 정철이 쓴 시조 내 마음 버여내어 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 버여내어서 내 마음을 잘라내어서
별달을 맹글고저라는 거죠. 별과 달을 만들고 싶구나. 여기서 바로 별달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분신을 상징하는 소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만들고 싶은지 봅시다. 구만리 당천에 매우 높은 하늘에 번듯이 걸려있어, 반듯하게 걸려있어서 고운님 계신 곳에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고운님은 바로 임금, 그 중에서도 선조를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고운님 계신 곳에가 비추어나 보리라 해서 비추고 싶구나 라고 얘기함으로써 뭡니까? 멀리서라도 임에게 다가가고 싶은 화제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점. 그렇죠? 즉 앞에서 우리가 뭡니까? 송민국에 나왔던 그 나월이라든지 이런 것과 의미가 비슷한 그런 소재가 바로 별달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철문학에서 좀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소재들이긴 합니다. 뭐 비유들이긴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작품, 또 다른 가사 작품인 박인노의 누황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누황사라고 하는 거, 여기서 누황이라고 하는 것은 누추한 거리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누황사라고 하는 작품은 바로 조선 후기 몰락 양반의 신세 한탄과 자연 신화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바로 누황사입니다. 그래서 이 누황사 작품은 실제로 전문을 배우면 아이들이 좀 어려워해요. 왜? 갑자기 앞에서는 지금 내가 가난해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죽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뒤에서는 뭡니까? 그 자연 속에 들어가서 안 빛났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매치가 안 돼서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작품이긴 한데 여기에 실려있는 작품은 다행히 이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생략되어 있냐면은 그 화자가 이제 농사를 짓고 싶어. 농사를 짓고 싶은데 가난해가지고 소가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가지고 농사를 못 짓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지나가던 이제 생인이 인사말로 그냥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서 있으면 빌려줄게 이렇게 인사치레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일종의 뭡니까? 실오락이라도 잡겠다는 그러한 심정, 지푸락이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그 소 주인의 집에 직접 밤에 찾아갔는데 소 주인이 이미 딴 집에 빌려주기로 했다라고 해서 소를 안 빌려주게 돼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터덜터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집에 돌아온 이후의 내용입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와실에 들어간다. 그래서 와실은 이제 눕는방, 일종의 안방이 되겠죠. 그래서 안방에 들어간다. 잠이 와서 누웠시랴. 잠이 와서 누웠겠느냐. 잠이 온다 안 온다. 그치. 바로 여기서는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쵸? 즉 바로 뭐다? 가난해 소가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기에 걱정이 많기 때문에 사실 누워도 잠이 오지 않더라. 일종의 엎치락뒤치락 전전반측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북창을 비겨 앉아 북쪽에 난 창을 비스듬히 앉아서 세배를 기다리니 새로운 날이 밝기를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은 그래서 욕심 없는 정이 없는 대승은 그죠? 이내 한을 도우는다. 그래서 내 한을 더욱더 돋구는구나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대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소재라는 거죠. 더욱더 약간 뭐 허탈하고 비참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종조 추창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자, 즐기는 농가도 흥없어 들리노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창문에서 이제 먼 창문을 통해 먼 들 쪽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농사 짓는다고 막 흥겨운 일종의 노동요를 부르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그 노래를 들어도 흥이 나더라 안 나더라? 안 나더라는 거야. 왜? 자신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세정 모르는 한숨은 세상에 이제 그 뭡니까? 사정을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다. 그래서 그칠 줄 모르는구나. 아까운 저 소배는, 자, 여기서 소배는 일종의 쟁기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아까운 저 쟁기는 벽보임도 좋을 세고, 그래서 그 빛도 굉장히 내가 잘 갈아놔서 너무나 그 보기에 좋더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가시 엉긴 묵은 밭도 용익해 관련 많은, 그래서 저 쟁기만 사용할 수 있으면은 가시가 엉켜있는 묵은 밭도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허당 방벽에 쓸데없이 걸렸고야 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소가 없기 때문에 쟁기를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빈벽에 쟁기가 걸려만 있구나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도 바로 뭐다? 소가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즉 쟁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충경도 거의거다 후리쳐 던져주자. 그래서 봄에 이제 밭 가는 시기도 거의 다 지나갔구나. 후리쳐 던져주자. 저기다가 대팽겨쳐 던져주자라는 거죠. 결국 농사 짓는 것을 짓기를 포기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몰락 양반의 그런 가난한 현실을 굉장히 잘 노래한 작품이 바로 이 박인노의 누앙사라고 하는 작품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알겠죠? 태평천하를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적거든요. 알겠지? 이게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태평천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하고 수업은 마치고 삼인국, 송민국 관련해서 문제 좀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바로 뭐 작품 설명하고 이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작품에 대한 설명만 오늘 여기서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역시 마찬가지 필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자, 중편소설. 분량이 그렇게 길지도 짧지도 않은 소설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작품의 길이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단편 같은 경우는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70매에서 80매, 요즘은 100매까지도 단편으로 가요. 알겠죠? 그 다음, 중편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한 250매에서 350매 정도. 알겠죠? 그 다음 장편은 200자 원고지 기준 450매 이상 긴 작품을 장편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중편 소설이고 당시 사회를 담고 있는 사회 소설이죠. 그 다음에 당시의 시절을 풍자하는 풍자 소설입니다. 자, 성격은 풍자적이고 반어적입니다. 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배경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죠. 면대 서울, 그 중에서도 한 평민 출신 대지주 집안이 배경입니다. 자, 주제는 일제강점기, 한 지주 집안의 세대 간 갈등과 가족의 붕괴 혹은 가문의 몰락이라고 봅니다. 알겠죠? 자, 특징은
부정적 인물을 내세워 반어와 희화, 우습게 만든 거죠. 그래서 희화를 통한 풍자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자, 이 작품의 제목과 이 작품의 어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이 작품의 제목이 바로 태평천하. 온 세상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태평천하라는 의미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제목 자체가 이미 바로 뭐다? 반어적 표현입니다. 알겠죠? 왜 반어적 표현이냐? 바로 일제 강점의 시기를 태평천하라고 명명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부정적 인물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 주인공이 이제 윤직원 영감이라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 인물이 일제시대를 태평천하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제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이 작품의 어조상 특징은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 작품은 바로 판소리 사설적 문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판소리 사설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문체를 사용을 하죠. 알겠죠? 우리가 판소리 하면 대표적인 게 흥부가 그렇죠? 그 다음에 춘향가 이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이런 작품들이 주제는 전부 다 뭡니까? 바로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전부 다 이면적 주제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도 바로 판소리 사설적인 문체를 사용을 함으로써 풍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 바로 서술자는 경어체를 사용을 합니다. 마치 독자들에게 말 걸듯이 했다요, 했습니다요 이런 식으로 높임말을 그것도 뭡니까? 일종의 우리가 우리말의 문법 요소로 따졌을 때 상대 높임법 중에서도 비격식체를 사용해서 높임법을 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경어체를 사용을 함으로써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를 좁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부러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를 좁히게 됨으로써 역으로 바로 뭐다? 인물과 독자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여 독자가 객관적 시각으로 인물을 평가하게 하는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서술자와 독자 사이를 가깝게 함으로써 오히려 서술자가 인물과 독자 사이의 거리를 멀리 띄워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독자는 비교적 이제 객관적인 시각에서 인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작품에서 문체상의 굉장히 큰 특징들 중 하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알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남은 시간 동안은 삼인국, 송민국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